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가 하락에 대응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서서 시장으로 인해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하락하였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문제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약세장, 이게 약세장이 아니라 이 약세장이 추세적으로 이어져서 대세 하락장으로 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이제 30년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게 우상향을 하더라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대세 하락에 겸비한 큰 이제 지수 하락이 나올 때, 이럴 때 과연 어떠한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트리플 버블이 온다라는 그런 책도 나왔고, 언젠가는 최근에 이런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자산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버블이 언젠가 터질 것이다. 네, 이러한 이제 경제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의견이 뭐 분분하겠죠. 뭐 아니다, 맞다, 뭐 틀릴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뭐 그런 의견이 많은데,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책도 서적도 한번 살펴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런 논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러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의 전략을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리플 버블이 나온다는 그 말은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이 회수가 되고, 미국에서는 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테이퍼링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 나중에 금리 인상한다는 소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빠르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미리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이제 약간 요동을 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테이퍼링이 되면 이제 빠르고 폭발적인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빠르고 폭발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겁니다. 1996년도에는 1년에 기준금리를 2%씩 두 번 올렸어요. 그러니까 1년 4%가 오른 거죠. 지금 뭐 한국은행 0.25% 올렸죠. 0.25%의 10배를 한 번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전에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 죽어라는 뭐 그런 소리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들 나가 죽으라고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전제로 어 제가 그러한 뭐랄까 전략을 짜고 있는데, 한번 경청해 보세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부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뭐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기업들이 많았고, 대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무너지게 된 그러한 역사를 보여 주었네요. 그래서 이제 기업 부채로 인해 당시에는 신흥국이 나가 뒤진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문제였지 정부와 가계는 그래도 부채가 적고 저축률이 높고 그나마 버텨주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 가계는 어떻죠? 단군 일의 최대 가계 부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부채를 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외부적인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이 3대 경제 주체가 버티겠느냐? 가게도 못 버티고 가게도 못 버티고 정부도 못 버티고 기업도 못 버티는 상황에서 이게 바로 트리플 버블이 온다라는 뭐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IMF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고, 자산 가격 또한 그때보다 고점 대비 더 큰 하락률을 보일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변수는 도대체 사람들이 그럼 과연 언제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클럽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해외 여행을 갈 것이냐. 이제 이 시점에 따라 이제 금리 인상도 조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뭐 학계의 말에 따르면 2023년도가 되지 않겠느냐. 2022년 말 아니면 2023년? 2023년도 말?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유례없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어떤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 보고서는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도대체 왜 한국은행은 대놓고 이렇게 공포를 주냐? 그 배경에는 앞으로 위험해질 수 있으니 미리 안전벨트를 매시라. 네,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 부동산은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IMF 때는 부동산이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죠?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면 유아인이 그 당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하락한 부동산을 쓸어 담는 뭐 그러한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전제로 한 게 뭐냐면 고점 대비 부동산이 마이너스 20%가 하락한다면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달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뭐 그냥 심심해서 작성을 했겠습니까? 그쵸? 뭔가 자기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꺼림직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걸 작성을 했겠죠. 그래서 일부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20%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주택 가격이 최대 20% 하락할 경우 가계 부채 수준에 따른 소비 등 거시경제 변수의 반응을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살펴봤다. 분석 결과 가계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은 소비 및 고용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이 차입 가계의 차입 제약을 더욱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여도 가계부채가 버텨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상황처럼 가계부채가 단군 일의 최고 수준인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실물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말이겠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경우 주택가격 상승 시 소비 증가는 제한적이나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그에 비례해서 소비가 증진되고 그런 거는 없다. 근데 반대로 주택가격 하락 시 소비 위축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적지만 부동산 가격이 반대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그러니까 급히 오른 건 급히 내리고 급히 내린 건 급히 오르는 그게 시세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히 오른 경우는 뭐 지금 당장 폭락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이 변동성에 대한 하락이 클 수 있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에서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수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가계의 차입을 통해 소비 평활화를 할 수 있어 소비와 고용의 변동폭이 크지 않고 비대칭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결국 가계부채가 낮으면 괜찮다. 주택가격 하락 시 가계부채가 조정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유의하게 낮아졌다. 주택가격 하락 충격 시 신용 레버리지 조정 국면에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선행 연구원이 제시한 주택가격 상승 시 소비 증가보다 주택가격 하락 시 가계의 차입 제약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와도 부합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한국은행을 봤을 때 조만간 뭔가 코로나가 해소화되고 뭐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신용 레버리지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하락 시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이 부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의 비대칭적 반응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이 자산 시장의 위기는 부동산부터 시작이 되고 그 낌새가 이제 주식 시장으로 연결이 되는. 결국 부동산에서 뭔가가 좀 뭔가 꺼림직한 게 나오면 그때는 주식 투자자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2008년 이후에 지금 신용 레버리지가 여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게 아직 해소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아직 그 금융 위기의 그 충격에서 뭐 자산 시장은 물론 증가를 했지만 경제 회복이 아직 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만 증가하고 미국만 좋아지면서 미국 멀티플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 덜 됐다는 건 이제 시장의 돈들이 신흥국이 이제 글로벌 경제와 연동이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경제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결국 그 미국에서 풀린 돈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미국 자산 시장에만 그렇게 이제 유입이 된 그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멀티플만 높아지면서 그 버핏 지수라고 하죠. 버핏 지수가 지금 고평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2016년에 그래서 이제 경기가 조금 글로벌 경기 회복되는 신호를 보자. 전 옐런 의장이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쵸? 근데 이게 그 시나리오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는 그 시나리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나가리가 됐어요. 완전 나가리. 그래서 오히려 2008년보다 더 큰 유동성 확장 국면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또다시 아직 2008년의 금융위기 유동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그때보다 더 큰 유동성을 풀면서 또다시 유동성 확장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더 풀고 이게 결국 이 버블이 터질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언젠가 터진다. 네, 그러한 이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게 2008년부터 장기적인 저금리 시대, 2016년 옐런 의장이 이제 장기적인 저금리 시대를 끝내려고 준비를 했었지만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저금리 시대의 병폐는 자산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자산 시장이 커진다. 일반 서민들은 뭐 부동산 당연히 없고요. 주식 투자도 할 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산 시장이 더 커지면서 거품의 그러한 조짐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GDP 대비 시가총액이 똑같을 때가 이제 미국은 적정 주가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GDP 대비해서도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상황이 그냥 지금처럼 저금리 상태일 때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이제 어떡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 시장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지금 파월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 메시지를 주고 있죠. 내가 자산 시장의 그런 흐름을 확인하고 뭔가 정책을 피겠다. 2011년, 12년 그때의 테이퍼링처럼 자산 시장보다 선제적으로 뭔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을 경우에 자산 시장에 불어닥칠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파월이 모를까요? 예,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장에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자산 시장의 변동폭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게 그러한 버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시면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했죠 이미. 오뚜기가 10년 만인가요? 라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저한테는 약간 시사하는 바가 좀 컸던. 예.
왜냐면 이 라면 가격은 이제 서민들이 이제 즐겨 먹는 기호식품인데 이것을 인상했다는 거는 오뚜기 자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 연구원들의 분석 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뚜기 라면 인상이 했다라는 것에 약간 좀 충격을 먹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철강 구리 가격 폭등하고 있죠. 이건 사상 유례 없는 단기적인 폭등입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이어지죠. 3년간 못했던 소비,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났을 경우 이게 인플레이션이 과연 버텨줄 것이냐가 이제 문제죠. 여기서 그러면 이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이 버텨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기업이 아작났어요. 아작. 예. 뭐 여행사만 봐도 알 수 있죠. 중소형 여행사들 다 아작났죠. 그러면 살아있는 그 여행사는 이제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가 사라지면 해외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거를 여행사가 살아남은 여행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 감당합니다. 그러면 여행 상품 가격은 폭등하게 되겠죠. 이 원리입니다. 이게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제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굉장한 압력을 받을 것이다. 과연 여기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최대 피해를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진짜 이런 자영업자들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근데 반면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직장이 잘리지 않았다면 크게 영향받은 게 없습니다. 월급은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소비도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축량은 증가를 하고 잉여 자금으로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럼 이 분들의 나중에 마스크를 집어 던졌을 때 과연 얼마나 단기에 빠르게 파격적으로 급격하게 보복 소비가 일어나느냐, 이거를 아마 이 경제학계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운임료가 폭등할 정도면 이게 소비자 물가는 과연 얼마나 폭등할 것이냐, 이게 학계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도 이거를 경제 3주체, 가계, 기업, 정부가 버틸 수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빚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못 견디고 무너지는 트리플 버블이 올 것이 나아가 이 트리플 버블에 대한 버블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지죠. 요약된. 예. 근데 이게 일리가 있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한 것들 보면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런 학계와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98년 IMF 때는 기업의 문제였다면 기업의 문제를 정부가 채권도 사주고 그리고 가게는 금 모으기를 하면서 메꿔졌죠. 네, 그러면서 IMF를 탈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기업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고 정부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든 도와줄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부채 비율 급격하게 증가했죠. 가계부채 단군일의 최대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마저 고점을 찍고 하락하게 될 경우, 그러면 이제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 한국은행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집값이 고점 대비 최대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할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뭐 서울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보면 서울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평균 소득 대비 17배라고 합니다. 17배면
거품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배수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데 이거를 뭐 100% 현금으로 샀겠습니까? 네, 빚을 내서 샀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꺼진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정부에서도 금리 이 대출을 막고 뭐 이렇게 하는 사실 이유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한 그러한 생각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대출을 막아놓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네. 그 지금 좀 서로 서로의 상황이 대치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 뭐 경제학계든 한국은행이든 정부든 이러한 것들을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만약에 버블이 만약에 터진다면 결국 부동산에서 먼저 신호가 올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신호를 보고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게 내가 내일 당장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은 어떻게는 팔리잖아요. 팔리긴 시장가로 던지든 뭘 하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먼저 신호가 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을 눈치를 보면서 딱 캐치를 하고 먼저 매도를 하려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에도 먼저 신호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이게 96년처럼 그렇게 될진 모르겠지만 한 번에 2%씩 만약에 금리를 1년에 2번 올린다면 부동산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작살 나는 거는 말 그대로 작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주택 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지금처럼 이제 급격하게 오르면 또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급격하게 떨어진 건 또 급격하게 오른다는 그 시세의 원리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가 실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그만큼 주택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맞죠? 예. 리스크 요인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한국은행은 그럴 필요가 있죠. 특히 가계부채가 누중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은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그렇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부채가 높을 경우에는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경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 주체들의 레버리지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대출을 막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막는다고 이제 2금융권, 3금융권 이쪽에서 이제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킨 사람들이 나중에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이 올 경우에는 무조건 파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러한 흐름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죠. 당장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약세장, 약세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거는 언제쯤 이러한 3번의 전략, 대세 하락에 대한 3번의 전략을 짤 것이냐. 업계에서도 2023년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2023년도가 되면 좀 조심하자. 조금 보수적으로, 그때는 정말 보수적으로 조금 나의 투자를 운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죠. 이 짐노저스 짐노저스 책, 뭐 대전환의 시대라는 책도 썼었는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이 버블이 터지면 한반도에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흥분이 된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기회가 온다라는 거는 한국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그 폭락한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서 나는 너무 흥분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저도 제 생각에도 이 자산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3대 주체가 힘이 없는 쪽에서 없는 국가들이 조금 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도 거기선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유동성 버블이 이제 로저스 말에 따르면 이게 원래 터졌어야 되는데 안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계속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다. 이게 원래 터졌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터지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 유동성 버블이 안 터진 상황에서 버블을 오히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버블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넣어줘서 더 큰 버블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로저스 말에 따르면. 그러면 이게 원래 터졌어야 되는 게 안 터지고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후폭풍은 더 클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만약에 간다면 결국에는 이거는 역사상 유례 없는 큰 버블, 트리플 버블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제 업계의 주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버블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블론에 맞춰서 2023년도에 모든 주식을 과연 다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이냐? 버블이 안 터지고 오히려 그건 버블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면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완전 나가리죠. 주식을 다 매도했는데 시장이 막 코스피 지수가 뭐 4천, 5천을 넘어 뭐 이렇게 간다면 이거 엄청난 기회 비용을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의 전략은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 위에까지는 이제 그러한 트리플 버블을 주장하는 분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모든 주식을 다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절대 매도하지 않을 주식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주식들도 남기고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현금을 좀 늘릴 수는 있겠죠. 근데 100% 현금은 절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단순히 이 버블론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베팅을 해서 나중에 만약에 그 버블론이 맞아서 자산시장 폭락을 해서 저점에 그대로 잡는다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슈퍼게이머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한쪽 여기 써놨죠. 제가 극단적인 포지션을 저는 잡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극단적인 포지션을 안 잡을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난다? 주식을 다 팔고?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예측이 맞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곧버스, 인버스 비중을 늘려 나갈 겁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코덱스, 곧버스, 인버스 이런 걸로 바꿀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이 1% 됐을 때는 뭐 10% 비중 10%, 금리 인상 2%까지 가면 비중 20%, 3%까지 갈 거면 비중 30%. 그래서 곧버스 비중을 뭐 이런 식으로 20%, 30%까지 채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이런 버블론 예측이 맞아서 자산시장이 폭락이 시작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곧버스 말고 제가 보유한 주식들 주가도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폭락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 곧버스를 투자한 이 비중 30%짜리는 상승을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 여기 써놨죠 제가 여기죠. 예,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완전 바닥 못 맞추겠죠. 네,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향후 이 비중 30%의 곧버스를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한 내 보유 종목들의 지분을 늘리거나 아니면 신규 종목을 편입을 그때 하는 겁니다. 지금 못 사고 있는 종목들 수소, 뭐 두산 퓨얼셀 이런 종목들, 예, 풍력, CS 윈드 이런 거 비싸서 못 사잖아요 지금.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비싸서 못 사잖아요.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식시장 바닥에서 완전히 담는 겁니다. 어떻게? 곧버스를 매도를 해서 그리고
약간 현금화했던 것들을 추가하고, 그리고 자산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하는 동안에도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쪽에 뭐 예적금도 있을 테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집어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이 예측이 맞아서 제가 이렇게 고퍼스를 넣고 이렇게 한 예측이 맞았다고 여기서 저는 자산시장 폭락을 해서 수익을 얻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변동성을 줄이자는 목적이죠. 이 고퍼스를 비중 30%까지 넣는다는 거는 보유 종목들의 변동성을, 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중에 이 고퍼스를 팔아서 바닥에서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그러한 종목들을 쓸어 담아 나중에 반등을 했을 경우에 그때 수익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이 자산시 폭락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또 회복이 됩니다. 그동안 회복되지 않은 대세 하락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회복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주식쟁이 입장으로서 그러한 대세 하락이 왔을 경우에 이러한 포지션을 취해서 변동성을 최소화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폭락은 결국 회복이 될 것이고, 폭락 시 하락했던 내 보유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고버스를 매도를 해서 완전 바닥권에서 산 뭐 2차전지, 수소, 폭력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엄청 좋겠죠. 완전 바닥권에서 산 것들은. 그런 것들로 향후 자산시장 폭락이 그러한 충격들에 벗어났을 때는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쟁이들은 꾸준히 유동성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싼 가격에서 사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은퇴자들은 매달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럴 경우에는 고버스 비중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현금의 비중을 조금 늘릴 수 있는, 100%는 못할 겁니다 아마. 네, 그런 식으로 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세 번째 길게도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대세 하락으로 갔을 경우, 대세 하락은 약세장이랑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주가 하락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없어요. 예, 지금 당장 저는 이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뭐 이게 테이퍼링 시기가 지연이 됐잖아요. 금리 인상 시기도 그냥 지연이 되는 것이고, 아직도 사람들은 마스크를 집어던지지 못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1년, 2년 뒤에는 이 부분, 이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포트폴리오 경영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